회의실에서 가장 똑똑한 한 사람이 모든 답을 알고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학교 시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결국 가장 멀리 간다는 믿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랫동안 지능을 한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무언가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책은 그 오래된 믿음 하나를 가만히 흔들어 봅니다. 우리의 뇌는 정말로 혼자 있을 때 가장 똑똑할까요? 아니면 함께 있을 때 더 정밀하게 작동할까요? 안녕하세요. 낭독 산책입니다. 오늘은 초연결 지능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집단 두뇌가 만드는 사고혁명이라는 부제가 눈길을 끄는데요. 북21에서 펴냈고요.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한나 크리즐로우가 썼습니다. 가정의학과 의사이자 번역가인 안은미 님이 우리말로 옮겼습니다. 영문 원제는 Joined Up Thinking, 그러니까 이어진 사고, 한국어 제목 그대로 초연결의 과학 이야기입니다. 저자 한나 크리즐로우의 이력은 꽤나 화려합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모들링 칼리지에서 연구했고요. 옥스퍼드 대학교가 후원하는 마음의 미래 연구소에서 일했습니다. 2014년 영국 왕립과학위원회가 선정한 영국을 대표하는 현역 과학자 100인에 올랐고요. 네이처 잡지가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떠오르는 스타 생물학자로 소개한 사람입니다. 그녀의 첫 저서 운명의 과학은 선데이 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프롤로그에서 저자는 이 책을 쓰게 된 것은 단순한 한 가지 의문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막달런 칼리지의 연구 교수로 있던 시절, 나는 수백 명의 고등학생과 함께 또래 친구들의 머리 좋아지는 약 사용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학생들은 성적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에서 약을 구매한다고 말했다. 나는 태아의 인지 능력을 조정하기 위한 유전자 편집 기술을 다루는 학술 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거기서 미국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지적 장애가 있는 자녀를 임신하지 않게 해주는 착상전 배아 선별 검사를 광고하는 모습을 봤다. 우리는 정말로 더 똑똑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더 똑똑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일까요? 그녀가 도달한 답은 책의 한 줄로 요약됩니다. 이제 지능을 개인의 시험 점수가 아닌 협력적 행위로 재해석해야 할 때가 되었다. 기후위기, 전 세계적인 물과 식량 부족, 팬데믹의 위협 등 우리 앞에 놓인 광범위하고 복잡한 문제는 뇌를 총동원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 오늘은 이 책의 큰 줄기들을 따라 천천히 걸으면서 한 사람의 뇌에서 한 가족, 한 직장, 한 사회, 그리고 마침내 인공지능까지 이어지는 그 긴 풍경을 함께 걸어보려고 합니다. 저자가 책의 출발점에서 못 박는 한 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기민하고 성공적인 뇌를 포함해 모든 뇌가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모든 인간은 은밀한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 모두는 생각보다 훨씬 덜 이성적이고 덜 지능적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한계는 잘 보지만 자기 뇌의 한계는 좀처럼 잘 인정하지 못합니다. 과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매초 무려 1100만 바이트의 데이터가 뇌로 전송된다. 감각기관에 포착된 신호는 860억 개의 뇌 신경세포가 나트륨과 칼륨 이온을 안팎으로 퍼나르면서 전기 신호로 전환된다. 이렇게 생겨난 전기적 활동은 뇌 연결망을 이루는 86조 개의 시냅스를
최대 시속 402km 속도로 주파하면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정교하고 복잡한 회로 기판을 형성한다. 이 어마어마한 정보의 강 한가운데에서 우리 뇌가 하는 일은 사실 빠른 판단을 위해 대부분을 버리는 일입니다. 이것은 경이로운 재주지만 성급한 작업이어서 뇌는 이 과정에서 오류를 범한다. 신경과학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모두가 지각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똑같은 인지적 오류에 취약하다고 경고한다. 우리 뇌에는 한계와 편향이 있다. 어딘가에서 잘못된 결론에 이른 적이 있다면 그것이 내 머리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 뇌의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뇌가 필요합니다. 개별 뇌의 한계는 집단 지능과 관련된 능력과 성향, 다시 말해 공감, 이타심, 효과적 의사소통과 같은 소위 친사회적 행동이 진화한 가장 절실한 이유 가운데 하나다. 두 사람의 뇌는 지각의 오류와 편향을 서로 수정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협상을 통해 가장 안정적인 해석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정말로 한 사람의 뇌보다 더 낫다. 저자는 우리가 하나의 개체이면서 동시에 집합적 유기체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비범하고 독특한 개인들이다. 동시에 신체 기관 수준의 미시적 차원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만나며 사는 거시적 차원에서도 집합적 유기체다. 너는 너이고 나는 나이지만 우리는 또한 함께 한 몸이라는 것. 신경과학이 도달한 가장 동양적인 결론 가운데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종은 과거 주목받던 개별 지능으로부터 진정한 집단 지능의 진화가 시작되는 또 다른 진화적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는 마치 벌이나 개미처럼 사회적으로 통합된 거대 집단으로 진화하는 새 시대의 길목에 서 있는 건 아닐까. 이상한 생각 같아도 이렇게 해서 인간 협력의 유토피아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 벌이나 개미라는 비유가 처음에는 조금 낯설지만 책장을 넘길수록 그 비유가 점점 따스하게 변해갑니다. 우리는 사실 혼자서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종이고 함께일 때야 비로소 인류라는 이름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책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풍경 가운데 하나는 호주 동해안 카밀라 로이족 출신의 화가 알리시아 아담스의 점묘화 한 점입니다. 점으로 이루어진 둥근 원들이 손을 잡고 어울리는 듯한 그림. 그림의 제목은 이곳입니다. 카밀라 로이는 호주 동해안에서 두 번째로 큰 광활한 땅을 가진 부족이다. 바다와 강에 사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무수한 점처럼 서로 다른 부족이 함께 모여 협력하고 창의력을 발휘한다. 이 그림은 집단 지능이 형성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조감도다. 그림의 중앙에서는 부족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각자의 관점을 공유한다. 이곳에서 새로운 지식이 생겨난다. 또한 역사적 지혜를 성찰하는 공간에서는 여러 세대에 걸쳐 지혜가 전승되고 시대적 사고에 새롭게 통합된다. 저자는 이 그림 앞에서 자신의 과학 지식이 강하게 공명한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이 그림을 좋아한다. 자기 공동체의 지혜를 향한 알리시아의 열정은 나의 과학 지식과 강하게 공명한다. 알리시아의 원주민식 점묘화는 연구자들이 그리는 지도를 연상시킨다. 우리 삶의 고유한 서사를 만들어내려는 뇌라는 이야기 기계 안에서 신경회로 사이를 오가는 데이터의 흐름을 표현한 지도 말이다. 알리시아의 작품은 이 지도의 축척을 키운 그림인 셈이다. 각각의 점은 뇌의 각 영역 대신 우리 개개인을 나타낸다. 뇌 안의 신경회로와 한 마을 안의 사람들,
그 두 그림이 사실은 같은 모양이라는 깨달음. 책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길어 올린 한 장의 그림 같습니다. 저자는 본격적인 여정을 가족이라는 가장 작은 단위에서 시작합니다. 가족은 집단 지능의 요람이다. 우리가 처음 소속되는 집단이자 대부분의 경우 가장 작은 집단이다. 가족은 우리에게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자질과 기질을 물려준다. 또한 이런 능력과 기질을 활용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법을 가르쳐준다. 가족은 개인의 지능이 어떻게 발현되고 다른 사람들의 지능과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탐구할 수 있는 그야말로 완벽한 환경이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누군가에게는 따뜻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묵직하지만 저자의 말처럼 우리는 모두 그 작은 집단에서 인생의 첫 번째 협력을 배웠습니다. 누가 먼저 말할지를 정하는 일, 다른 사람의 표정을 읽는 법, 갈등을 풀어가는 지혜, 인류가 진화시켜온 모든 집단 지능의 씨앗이 사실은 어린 시절의 식탁 위에 다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고력은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집단을 이룰 때 더 민첩해진다. 사람은 유전적 친족, 일상 영역, 직장 환경 너머의 다양한 역할 모델과 관점을 접해야 한다. 개인의 인지 기능은 소그룹 밖에 있는 생각이나 사람들과 소통할 때 향상되며 집단적 정신에 고유한 관점을 더할 수 있게 된다. 집과 회사 사이의 작은 카페, 또 처음 가본 동네의 골목,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 없는 직장 동료, 그 모든 만남이 우리 안에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듭니다. 지금까지의 근거에 따르면 전형적인 4인 집단의 경우 2명이 대화의 62%를, 6인 집단의 경우 3명이 대화의 70%를 차지한다. 집단의 규모가 커질수록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진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모두가 균등하게 발언하고 있으며 모임이 평등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회의실을 떠올리며 들으면 마음 한쪽이 시려오는 한 단락입니다. 모두가 말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두세 사람이 거의 모든 시간을 가져가는 풍경. 저자는 이걸 지배적 역동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풍경에 의미 있는 처방을 내려준 기업가는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였습니다. 이것은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회사의 성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인정하는 여러 가지 전략 중 하나다. 지난 10년 동안 아마존의 모든 회의에서는 토론이 위축되지 않도록 회의실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발언하는 전략이 적용되었다. 그리고 베조스가 도입한 또 하나의 의식이 있는데요. 황금 침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마존도 이 원칙을 활용한다. 아마존의 모든 회의는 전원이 안건을 두고 10분에서 15분 정도 각자 조용히 숙고하는 황금 침묵의 시간으로 시작된다. 숙고의 시간이 끝나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생각을 끄집어내고 발전시킬 시간을 갖는다는 뜻이다. 회의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은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너무 많이 말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단순한 처방이 가장 큰 회사 중 한 곳을 지탱해 왔습니다. 지은이는 이 장의 마지막에서 작은 실용적인 처방 하나를 더 건네줍니다. 여러 사람이 교대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회의에서 한 사람의 발언이 일정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리고 발언 기회가 연차 순서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공식적인 대화를 사려 깊게 촉진할 수 있다.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회복 탄력성이 좋은 뇌는 더 똑똑하고 생산적이다.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해마세포를 파괴해 기억력을 떨어뜨린다. 만성적 압박은
신경 가소성을 낮추고 소위 뜨거운 인지와 차가운 인지를 마비시킬 수 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지치지 않도록 돌보는 일이 결국 그 집단의 지능을 가장 단단하게 키우는 일이라는 말. 한 회사의 가장 비싼 투자는 새로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휴식이라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자는 그래서 한 단체의 사례를 인용하는데요. 전혀 다른 조직인 멸종저항도 비슷한 이유로 비슷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 멸종저항은 활동가들의 번아웃을 피하고 사람들의 안녕을 우선시하는 재생분화를 바탕으로 설립되었다. 활동 기간에는 여러 집단이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고 서로에게 배우며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주어진다. 기후활동가들이 가장 먼저 신경 쓰는 것이 다름 아닌 자신들의 회복이라는 사실. 가장 큰 싸움일수록 가장 부드러운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각자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주위에서 직관적이라고 할 만한 사람을 한 명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들은 바로 타인을 잘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서 지능이 높은 친구거나 복잡한 난제를 해결하고 무슨 일이 닥쳐도 잘 헤쳐나가는 현명한 동료들입니다. 직관은 불가사의한 능력처럼 여겨질 수 있죠. 2017년 저널리스트 브루스 카사노프는 포브스에 직관은 가장 고도의 지능이라는 기사를 실어 13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직관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우리 몸에 저장된 방대한 정보를 활용하는 가장 고도의 지능이라는 말. 가장 고도의 지능이라는 말.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는 월스트리트의 투자자 출신 인지과학자 존 코츠의 연구입니다. 코츠는 48명의 고기능 비투자자 대조군과 18명의 투자자들을 비교 분석한 소규모 연구를 통해 금융 투자자들이 대조군보다 자신들에게 자기 심박수를 세도록 요청하는 심박수 감지 과제를 내주어 그들의 내성 능력을 측정했다. 이 실험에서 투자자들은 대조군보다 유의미하게 나은 성적을 거두었다. 놀랍게도 심박수 감지 과제를 더 잘 수행한 투자자들은 투자 성과도 뛰어나 더 큰 수익을 창출했다. 결국 좋은 결정은 머리에서 오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들려주는 미세한 신호를 잘 듣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자는 코츠의 말을 한 줄 더 인용합니다. 내수용 감각의 단서는 절대적으로 사회 집단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 혼자서 거래를 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명시적 거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직관은 혼자만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자란다는 것은 직관도 결국 집단의 지능이기 때문일 겁니다. 저자는 1900년대 초 영국의 한 품평회에서 일어난 흥미로운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프랜시스 골턴이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군중에게 어떤 질문에 대한 최선의 답이 무언지 묻고 이들의 추정치를 평균 내면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골턴은 품평회에서 787명의 사람들이 황소의 무게를 맞히는 대회에 참가해서 이 우연한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정답인 1198파운드를 맞힌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참여자 787명의 응답 평균은 놀라울 만큼 정답에 가까운 1197파운드였습니다. 군중이 한 사람보다 늘 어리석다고 믿는 시대에 이 단순한 발견이 어떤 위로를 주는 듯합니다. 저자는 군중이 현명해지는 4가지 조건을 짚어줍니다. 첫 번째로 독립성입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합의에 이끌리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측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양성입니다. 집단은 폭넓은 사고방식을 확보하고
한 가지 편향이 복제품처럼 같은 팀 내에서 증폭되지 않도록 다양한 인구 통계학적, 문화적, 전문적 배경을 가진 개인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셋째, 분권화. 각자 자신의 전문 지식이나 경험에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지식에 근거해 추측합니다. 네 번째는 종합입니다. 추정치를 종합하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무너진 자리에서 군중은 어리석어지고 이 네 가지가 살아나는 자리에서 군중은 한 사람보다 현명해집니다. 우리가 매일 들어가는 회의실, 단톡방, 댓글창에 이 네 가지가 얼마나 살아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보고 싶어지는 단락이었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위험 가운데 하나를 더 짚어주는데요. 카리스마라는 매혹적인 단어입니다. 카리스마는 정의하기 어렵지만 일단 마주치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또 다른 성격 특성이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매우 뛰어나다. 이들은 재치있고 주의 깊고 매력적이며 훌륭한 엔터테이너이자 설득력 있는 대화 상대며 창의적이거나 혁신적으로 사고한다. 저자는 이 매혹의 어두운 이면을 짚어줍니다. 카리스마의 영향력은 부분적으로 대상 집단의 뇌에서 실행 기능이 둔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카리스마는 집단적 동기부여의 동력이 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의 정서 지능과 사회 지능을 무력화하는 조작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이 점에서 보면 카리스마 있는 리더를 둔 집단이 종종 덜 효과적인 이유가 설명된다. 가장 매혹적인 리더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리더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카리스마 앞에서 뇌가 잠깐 멈춘 듯한 그 느낌을 한 번쯤 떠올려 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때 필요한 주문은 이것이다. 당신이 불어넣기를 원하는 그 감정을 전달하라. 리더가, 부모가, 동료가 자기 안의 감정을 의도적으로 다스려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감정은 정말로 전염되니까요. 우리가 회의실에 들어설 때, 식탁에 앉을 때, 친구에게 전화 걸 때, 우리가 들고 가는 감정이 그대로 다른 사람의 뇌에 옮겨 앉습니다. 2010년 펜실베니아 대학교 교수 애덤 그랜트와 하버드 경영대학원 부교수 프란체스카 지노는 감사가 사람들에게 자신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다고 느끼고 자기 자신이 아니라 집단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광범위한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감사라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뇌를 자기 자신에서 우리로 옮겨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열정과 감사 외에 피드백을 전달하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피드백은 평가가 아니라 개인과 집단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 학습하게 해주는 도구로서 제공되어야 한다. 평가가 아니라 학습. 그 한 글자의 차이가 한 회사의 분위기를 통째로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일에 대해 한 줄을 적을 때 그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한 줄인지 함께 배우는 한 줄인지를 한 번씩 떠올려 보게 됩니다. 책의 후반부에는 1994년 루안다 집단 학살 현장의 이야기가 무겁게 펼쳐집니다. 이들은 1994년 루안다 집단 학살로 인한 트라우마와 씨름하고 있었다. 당시 약 80만 명이 살해되었고 생존자의 26%가 심각한 PTSD를 앓았다. 2017년 6월 연구팀은 집단 학살이 일어난 곳에서 공동체에 기반한 집단적 치유의 힘에 대해 최초의 예비 연구를 수행했다. 15주 동안의 활동이 끝난 뒤 연구진은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재측정했다. 그 결과 자살 사고를 포함한 PTSD 증상이 뚜렷이 감소했고 민족적 갈등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었으며 안전하다는 느낌과 사회적 응집력이 실질적으로 증가했다.
뼈아픈 트라우마를 한 사람의 마음 안에 가두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들고 함께 흘려보내는 일, 그 단순한 함께함이 한 마을의 신경계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어서 저자는 한 연구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사회가 트라우마를 겪으면 집단적으로 치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집단적 재활은 집단적 상처를 함께 이름 붙이고 함께 처리하며 함께 의미를 해석하며 복수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미래를 상상하는 통합적 과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책의 이 한 줄의 내용이 책 전체에서 가장 묵직함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이후 용서와 화해를 추구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동료 시민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는 인류 공통의 의식이라는 뜻의 은군이 반투어 우분투 개념을 일깨웠다. 우분투는 우리가 있기에 내가 존재한다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데스몬드 투투 목사의 설명은 이렇다. 우분투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니라 나는 속해 있기 때문에 인간이다. 나는 참여한다. 나는 나눈다를 의미한다. 이 장의 마지막에는 또 다른 위대한 사람의 한 줄이 자리합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심리학자인 에디트 에거의 말인데요. 고통은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피해의식은 선택의 결과다. 피해를 당하는 것과 피해의식은 다르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학대, 부상, 불행, 실패를 겪을 것이다. 피해는 외부에서 발생한다. 피해의식은 우리 안에서 발생한다. 피해를 당하는 일과 피해의식을 가지는 일을 분리해주는 그 한 단락.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의 간수로 만들지 말자는 말이 마음에 여운을 남겨주었습니다. 저자는 이 장에서 또 하나의 오래된 풍습을 인용하는데요. 유대 전통의 시바입니다. 유대인의 시바 풍습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과 조상들의 지혜를 보여주는 예다. 유대 전통에서는 누군가 죽으면 사별 가족이 일주일 동안 함께 앉아 있으면서 조문객들이 위로와 위안, 농담과 음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방문하도록 집을 개방한다. 유족들은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망자에 대해 이야기하며 공동체 안에서 슬픔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지받는다. 이어서 랍비 조너선 섹스의 한 줄이 인용됩니다. 혼자가 되기 어려운 시간이다. 지치기도 하지만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자신만의 세계로 숨어들지 않게 해준다. 슬픔으로 뾰족뾰족한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을 일주일 동안 결코 혼자 두지 않는 한 공동체의 풍습. 우리 시대가 잃어버린 가장 따스한 지혜 가운데 하나인 듯합니다. 인간은 놀이만으로도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20년 전 미국의 심리학자 아서 아론은 낯선 사람 둘을 한 방에 넣고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4분간 서로의 눈을 바라보게 하면 이 둘이 서로 깊이 이해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4분 동안 관심을 집중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책의 마지막 장의 주제는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의 융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시대에 살고 있다. 어디에나 인공지능이 존재한다. 무인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고 전화기에는 시리가 탑재되어 있고 돌봄 로봇이 환자의 건강을 모니터링한다. 컴퓨터 시스템이 체스 챔피언을 이기고 시 공모전에서 입상하고 탁구 전문가 대신 고정밀 동작 분석을 수행한다. 카스파로프는 컴퓨터에 패배한 뒤에도 게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낙담하는 대신 영감을 얻었고
다음에 고급 체스 또는 사이보그 체스라는 새로운 게임을 만들었다. 사이보그 체스에서는 인간 선수가 다른 인간 선수와 함께 출전하지만 한 명은 디지털 도구를 사용한다. 인간의 직관과 술책 플레이, 전략적 계획을 기계의 고정밀 오류 감지 기능 및 무자비한 연산 능력과 결합해 가능한 모든 해결책을 체계적으로 생성하고 시험하는 것이다. 인간이 기계에 진 뒤 좌절하는 대신 함께 두는 새로운 게임을 만들었다는 이야기. 인공지능과 우리의 미래도 어쩌면 그 사이보그 체스의 풍경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갈 뿐입니다. 저자는 마지막에 이런 한 줄을 우리에게 남기는데요. 두려움에 맞서보자. 알다시피 두려움은 우리를 바보로 만든다. 무엇보다 모든 기술혁명은 당대의 사람들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상황이 변할 때는 언제나 승자와 패자가 공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화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다. 가장 무서운 변화 앞에서도 두려움에 잡아먹히지 말고 함께 대성당을 짓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내디뎌야 한다는 말. 책의 마지막 자락에서 저자가 우리에게 가장 자주 꺼내드는 비유가 바로 그 대성당입니다. 우리는 대성당을 짓는 마음으로 과거의 피해를 복구하고 미래를 의식적으로 건설할 수 있다. 결국 기억과 상상력의 생물학이 우리 자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만들어준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완성을 보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그 첫 돌을 놓는 사람의 마음.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미래의 누군가를 위해 오늘의 작은 한 줄을 적는 사람의 마음. 이 책의 가장 따스한 자리에 그 마음이 자리합니다. 지능은 한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었던 초연결은 이 한 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책을 덮으면서 마음속에 몇 가지 질문을 떠올려 봅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들어갔던 회의실에서 누가 가장 많이 말했고 누가 한 번도 말하지 못했을까요? 그 침묵 속에 어쩌면 가장 좋은 답이 들어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우리는 그 답을 들을 수 있는 한 사람의 자리를 충분히 만들어 주었을까요? 지금 내 곁에서 슬픔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혼자 두지 않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거창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시바처럼 그저 같은 방에 함께 앉아 있어주는 일. 어쩌면 그 단순함이 가장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건네고 싶은 감사의 한 줄이 있다면 그건 어떤 말일까요? 평가가 아니라 함께 배우는 한 줄로 적어줄 수 있는 피드백이 있다면 그건 과연 무엇일까요? 한 줄이 한 사람의 뇌를 자기 자신에서 우리로 옮겨 놓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오늘 한 사람에게 한 줄을 보내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큰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짓고 싶은 대성당의 첫 돌은 무엇일까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완성을 보지 못해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미래의 누군가를 위해 오늘 놓아두고 싶은 그 작은 하나의 돌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은 한 번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만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86조 개의 시냅스를 가진 우리 뇌가 그토록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유는 결국 다른 뇌와 만나기 위해서였다는 통찰 속에 우리가 있기에 내가 존재한다는 우분투의 지혜를 새겨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낭독 산책을 계속 걷게 하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타마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